우지끈하며 육중한 곡간에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정적을 뚫고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박씨 부인은 날카로운 눈매를 빛내며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제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방이 굶주림으로 신음하며 길바닥에는 흙을 씹다 죽은 이들이 질비한 경신년의 대기근 속에서도 그녀의 방 안에서는 기름진 고기 냄새와 달큰한 조청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박씨는 남들이 볼세라 문걸쇠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품 안에서 작은 열쇠 뭉치를 꺼내어 보물 상자를 열듯 소중히 다루며 상위에 놓인 찬들을 하나하나 탐욕스럽게 훑어보았다. 김진사댁의 맏며느리로 들어온 지 10년 만에 그녀는 집안의 모든 곳간 열쇠를 손에 쥐었으며 시부모의 눈길을 가린 채 저 혼자만의 배를 불리는 은밀한 식탁을 차려온 것이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을 한술 크게 떠 입에 넣은 박씨는 구수한 풍미가 혀끝을 감돌자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고등어 자반의 가장 통통한 살점을 발라내어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마을 어귀에서는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으나 박씨는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시끄러운 소리가 식사를 방해한다며 투덜거리더니 이내 숟가락을 바삐 움직였다. 그녀에게 타인의 고통은 그저 남의 일일 뿐이었고 곳간에 쌓인 곡식이 줄어들지 않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것만이 가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스스로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소반 위에는 짙은 갈색빛을 띠는 간장 종지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박씨가 가장 아끼는 7년 묵은 진간장으로 오직 자신만이 맛볼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이자 집착의 결정체나 다름없었다. 박씨는 젓가락 끝으로 간장을 콕 찍어 맛을 보더니 짠맛 뒤에 숨은 미묘한 단맛에 도취되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으며 담장 밖의 지옥 같은 풍경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자신의 혀끝에 집중했다. 이러한 박씨의 유난스러운 인색함은 혼례를 올린 직후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시부모가 노안으로 병석에 눕자마자 가문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 극에 달하게 되었다. 본래 김진사댁은 대대로 덕을 쌓아 주변에 배고픈 이가 없게 하라는 가훈을 지켜왔으나 박씨가 안살림을 맡으면서부터 대문은 굳게 닫혔고 인심 좋던 머슴들도 하나둘 쫓겨났다. 남편인 김서방은 유순한 성품 탓에 아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한마디 대꾸도 못한 채 서재에 박혀 지냈으며 박씨는 이를 기회 삼아 가문의 재산을 제 사제인 양 주물렀다. 식사를 마친 박씨는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비단 수건으로 닦아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부유한 모습을 감상했고 문득 곡간 뒤편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부스럭 소리에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곡간 문을 확인했을 때 보인 것은 굶주림에 지쳐담을 넘다. 떨어진 어린 종놈의 초라한 모습이었으나 박씨는 연민 대신 차가운 분노를 쏟아내며 아이의 뺨을 후려쳤다. 감히 내 귀한 곡식에 손을 대려 하느냐며 박씨가 소리를 지르자 아이는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그녀는 아이의 멱살을 잡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는 비정함을 보였다. 아이가 흘린 눈물이 흙바닥에 얼룩을 남겼으나 박씨는 더러운 것이 묻었다며 치맛자락을 털어내고는 다시금 곡간의 자물쇠를 만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치듯 육중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맑던 하늘에는 순식간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으나 박씨는 그저 소나기나 한 줄기 쏟아지려나 보다며 가볍게 넘겨버렸다. 하지만 그 천둥 소리는 단순한 기상 변화가 아니라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박씨의 지독한 탐욕이 불러온 재앙의 전주곡이었음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박씨는 방으로 돌아와 남은 음식을 치우려다 문득 간장 종지 속의 액체가 평소보다 검고 탁해진 것을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이내 기분 탓이려니 하며 외면했다.
가문의 기둥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오로지 더 많은 금은보화를 모으고 식탁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구렁텅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이날 밤 김진사댁의 지붕 위로는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몰려들어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뱉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징조에 몸을 떨며 김진사댁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박 씨는 꿈속에서조차 황금으로 된 산을 오르며 즐거워했으나 그 산 밑바닥부터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차오르고 있었고 마침내 운명의 톱니바퀴는 거침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이할 정도로 무거운 안개가 김진사댁의 높은 담장을 집어삼키던 이른 새벽이었고 박 씨 부인은 뒤척이는 가슴속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마당에서는 까치 소리 대신 음산한 바람 소리만이 문창살을 흔들고 있었으며 박 씨는 왠지 모를 한기에 몸을 움츠리며 하녀를 불러 새순물을 가져오라고 함을 질렀다. 물대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으나 그녀는 곧 분을 두껍게 바르고 비단 옷을 챙겨 입으며 다시금 안주인의 위엄을 세우려 애썼다. 조석으로 시부모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방으로 들어간 박 씨는 골골대는 노인네들의 기침 소리가 듣기 싫어 얼른 문을 닫고 나와서는 다시금 곳간으로 향해 자물쇠가 무탈한지부터 확인했다. 그녀의 일과는 오로지 재산을 지키고 타인을 경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집안의 공기는 늘 얼음장처럼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대문 밖에서 길게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가 고요한 저택의 정막을 깨뜨렸고 박 씨 부인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대문 쪽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누더기를 걸친 노승 한 분이 대문 앞에 서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시주를 청하고 있었으나 박 씨에게 그것은 그저 귀한 곡식을 축내려는 도둑의 외침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노승은 허리를 굽혀 가문의 번영을 빌며 배고픈 중생을 위해 쌀 한 바가지의 공양을 간청하였지만 박 씨는 대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노승의 얼굴 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어디 감히 신성한 남의 집 앞에서 구걸질이냐며 독설을 내뱉는 박 씨의 입술은 탐욕으로 뒤틀려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노승의 온화한 눈빛조차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보였다. 노승은 허어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 집안의 기운이 이미 다해가고 있으니 덕을 쌓아 화를 면하라 충고했으나 그 말은 박 씨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박 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며칠 전 먹다 남은 밥이 쉬어서 곰팡이가 핀 바구니를 들고 나와 노승의 발치에 내던지며 이것이라도 감지덕지하며 가져가라 소리를 높였다. 노승이 가만히 바루를 내밀자 박 씨는 갑자기 광기에 어린 듯한 눈빛으로 노승의 손에 들린 바루를 발로 세차게 걷어차 버렸고 바루는 돌바닥에 부딪히며 처량한 소리를 냈다. 흙먼지에 더러워진 바루를 바라보던 노승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으며 그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바루를 주워들고는 박 씨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쌓아올린 공덕은 모래알 같으나 쌓아올린 죄업은 태산보다 높으니 이제 그 과보를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는 노승의 말은 마치 저주처럼 박 씨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박 씨는 비웃음을 날리며 꺼지라고 소리쳤으나 노승이 등을 돌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가슴속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한 공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노승이 떠난 직후부터 집안에는 참혹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박 씨가 그토록 아끼던 장독대의 간장들이 피처럼 검붉게 변하며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다. 박 씨는 하녀들을 매질하며 장을 잘못 관리했다. 꾸짖었으나 맑은 물을 부어도 장은 더욱 고약한 냄새를 내뿜으며 부글부글 끓어올라 집안 전체를 시체 썩는 듯한 향으로 채웠다. 또한 수십 명의 장정이 먹어도 남을 만큼 가득했던 쌀곡간의 가마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곡식 대신 시커먼 숯덩이와 썩은 흙만이 가득 차 있어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편 김서방은 이 광경을 보고
조상님의 노여움을 산 것이라며 통곡했으나 박 씨는 오히려 서방님의 기가 약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도리어 남편을 타박하고는 남은 재물이라도 지키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녀가 금괴를 열 때마다 찬란했던 황금은 평범한 돌멩이로 변해 있었고 박 씨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짓눌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댁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와 밤마다 들려오는 여인의 곡소리에 대문을 걸어 잠그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금기시하게 되었다. 박 씨는 재산을 잃어가는 스트레스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고 거울 속의 자신은 어느새 욕심에 찌든 노파의 형상을 하고 있어 소스라치게 놀라 거울을 깨뜨려 버렸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누군가 우리 집의 복을 훔쳐갔다며 식솔들을 의심하고 굶주린 이들을 더욱 가혹하게 대우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시부모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데도 박 씨는 약 한 첩 달여 올리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방치했고 가문 내의 인류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박 씨는 혼자 남은 곳간에 들어가 빈 가마니를 껴안고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기뿐이었으며 대문 밖에서는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그녀의 온몸을 소름 돋게 했다. 하늘은 여전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혹한 가뭄을 이어갔으나 오직 김진사댁 마당에만 검은 비가 내려 대지를 오염시켰고 이는 곧 가문의 운명이 끝자락에 와 있음을 상징했다. 박 씨 부인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흙바닥을 파헤치며 숨겨둔 은전이라도 찾으려 했으나 손톱이 다 뒤집어지도록 파낸 구멍에서는 오직 지렁이와 벌레들만이 기어나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핏발이 섰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으며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탐욕의 껍데기만 남은 괴물의 모습이었다. 이윽고 가문의 몰락을 결정지을 거대한 폭풍이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으나 박 씨는 무너져가는 기와 지붕 아래서 여전히 깨진 간장 종지 조각을 부여잡고 통곡하고 있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으며 박 씨가 저지른 비정한 행위들은 고스란히 그녀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마당 한복판에 깊게 파인 우물에서 쿨럭거리며 솟구쳐 오른 것은 맑은 물이 아니라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커먼 핏물이었고 박 씨 부인은 그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실성한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다. 물동이를 이고 있던 하녀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으며 박 씨는 젖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저것이 다 내 돈을 노린 요괴의 장난이라며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우물가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는 점차 집안 전체를 휘감았고 그 안개 속에서는 죽은 조상들의 꾸짖는 환청과 굶주려 죽은 이들의 곡소리가 뒤섞여 박 씨의 귓전을 날카롭게 타고들었다. 그녀는 귀를 막고 방으로 도망쳐 들어갔으나 방 안의 벽지조차 검게 변하며 썩어가는 냄새를 풍겼고 천장에서는 구더기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 그녀의 비단 이부자리를 더럽혔다. 박 씨는 미친 듯이 구더기를 털어내며 하인들을 불렀으나 이미 신뢰를 잃은 가솔들은 재앙을 피해 담을 넘어 도망친 지 오래였고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정막만이 감돌았다. 남편 김서방은 정신이 나간 아내를 붙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곳간을 열어 사람들에게 베풀고 노승을 찾아가 용서를 빌자고 애원했으나 박 씨는 남편의 뺨을 후려치며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않았다. 당신이 무능해서 조상님이 노하신 것이지 내 탓이 아니라며 소리를 지르는 박 씨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핏발이 서 있어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빛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남은 폐물이라도 챙기기 위해 안방 깊숙이 숨겨둔 비밀 괴짝을 열었으나 그 안에는 눈부시던 비단 대신 바스라진 낙엽과 말라비틀어진 쥐의 사체들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낙엽을 움켜쥐고 통곡하며 이것이 그럴 리 없다며 허공을 긁어댔고
손톱 밑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바닥을 적셨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사라진 재물에 대한 집착뿐이었다. 가문의 명예와 도덕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으며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껍데기뿐인 집과 저주받은 자신의 육신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만 모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관가에서 수십 명의 포졸이 들이닥쳐 대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오자 박 씨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마당으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려졌다. 김진사가 과거에 매관매직에 관여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부를 축적했다는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고 박 씨는 억울하다며 발악을 했다. 하지만 포졸들이 곳간 바닥을 파헤치자 그곳에서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은괴와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는 단순한 탐욕을 넘어 영모의 혐의까지 씌우기에 충분한 증거였다. 박 씨는 그것들이 모두 돌덩이로 변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상하게도 포졸들이 만지는 은괴는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 그녀를 기만하여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게 한 도구였다. 김서방은 포승줄에 묶인 채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다며 바닥에 머리를 짚고 섰고 박 씨는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 재물을 돌려달라며 추하게 울부짖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박 씨는 자신이 내쫓았던 노승의 경고를 한낱 악담으로 치부하며 누군가 나를 모함한 것이라 믿고 복수의 칼날만을 갈았다. 관가로 압송되는 가마 옆에서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지독한 박 씨 며느리가 드디어 천벌을 받는다며 침을 뱉었고 그녀의 머리 위로 오물이 쏟아졌으나 박 씨는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애썼다. 옥중에 갇힌 박 씨는 쥐가 들끓고 축축한 바닥에서도 언젠가 다시 살아나가 이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그녀의 광기는 어두운 감옥 안에서 더욱 기괴하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은 이미 가문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시부모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김진사 가문의 이름은 족보에서 지워질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었다. 인과응보의 칼날은 이제 박 씨의 심장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간장 종지처럼 그녀의 영혼도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감옥 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빛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박 씨는 그 달빛조차 자신을 비웃는 금화의 빛깔로 착각하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허우적거렸다. 그녀의 손에 잡히는 것은 오직 차가운 공기와 절망뿐이었으나 탐욕의 눈먼 봉사가 된 박 씨에게는 진실이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무너진 곳간의 환상만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때 만석군의 며느리로 세상을 호령하던 여인이 단 며칠 만에 역적의 죄인이 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이었으나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 씨의 환각은 심해졌고 그녀는 자신이 죽인 종놈과 내쫓은 노승이 쇠사슬을 들고 다가오는 환상에 시달리며 옥사 안을 짐승처럼 기어다녔다. 그렇게 김진사 댁의 화려했던 영광은 박 씨의 뒤틀린 욕망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단죄의 시간뿐이었다. 싸늘한 관가의 형틀에 묶인 박 씨 부인의 머리 위로 시퍼런 칼날을 든 망나니의 춤사위가 시작되었고 그녀는 공포와 울분으로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사또를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해댔다. 관가 마당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이 모여들어 한때 위세를 떨치던 김진사댁 며느리의 몰락을 지켜보았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서슬 퍼런 분노만이 가득했다. 사또는 박 씨가 가문을 관리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가뭄에 굶주린 이들에게 썩은 밥을 던져준 죄목과 더불어 김진사가 숨겨두었던 영모의 자금줄을 관리한 죄를 엄중히 물었다. 박 씨는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으나 관가 마당 한복판으로 증인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그 중에는 그녀가 몽둥이질로 쫓아냈던 어린 종과 끼니를 거르다 병든
머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물 섞인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박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으며 그녀가 감추려 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 씨는 증인석에 선 어린 아이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저놈이 감히 상전을 모함한다고 함을 쳤으나 사또의 준엄한 호통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이내 형방이 가져온 장부를 보고는 넋을 잃고 말았다. 그 장부에는 박 씨가 시부모 몰래 빼돌린 금은보화의 내역과 고리로 쌀을 빌려주어 백성들의 땅을 갈취한 기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간장 종지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비망록이었다. 장부가 펼쳐지는 순간 박 씨는 자신의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며 평생을 바쳐 모아온 재산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사또는 박 씨에게 가산 정몰과 더불어 변방으로의 유배형을 선고했고 김진사와 김서방은 가문의 불충을 책임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을 내리니 일순간 가문은 멸문의 화를 입게 되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쇠사슬과 포졸들의 거친 손길뿐이었고 화려했던 비단옷은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되었다. 형집행을 앞둔 옥사 안에서 박 씨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환상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승의 형상을 보았고 그는 아무런 말 없이 텅 빈 바루를 내밀며 그녀의 탐욕이 빚어낸 참상을 가리켰다. 박 씨는 노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했으나 노승의 몸은 이내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그녀가 발로 찼던 쉰 밥덩이들이 구더기로 변해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벽을 긁어대며 피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며 가문의 기둥이었던 시부모는 옥바라지를 하러 오던 길에 길가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만이 전해졌다. 박 씨의 남편 또한 조상들의 위패 앞에서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인색함과 오만함이 사랑하는 이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음을 직감하고 가슴을 쳐대며 통곡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댁 대문에 붙은 봉고재택의 벽보를 보며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다시금 되새겼고 박 씨는 죄수복을 입은 채 목에 칼을 쓰고 압송길에 올랐다. 압송되는 길목마다 백성들은 박 씨를 향해 돌을 던지며 저 지독한 년이 우리 아이들을 굶겨 죽였다고 소리쳤고 박 씨의 몸은 금세 피와 오물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간장 종지의 짠맛을 떠올렸으나 이제 그녀의 입안을 맴도는 것은 비릿한 피맛과 씁쓸한 후회뿐이었다. 한때 천하를 가질 듯 기세등등하던 만석군의 며느리는 이제 길바닥의 돌멩이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유배지로 향하는 머나먼 길 위에서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을 맛보아야 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이 내쫓았던 거린들과 노승의 눈빛이 아른거렸고 그들이 흘린 눈물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어 자신을 집어삼키는 듯한 환각에 시달리며 정신을 놓기 일보 직전이었다. 운명은 이처럼 냉혹하게 박 씨의 죄를 물었으며 그녀가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은 한순간에 폭풍의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결국 박 씨 부인은 유배지로 가는 험난한 고갯마루에서 기력을 다해 쓰러졌고 그녀를 감시하던 포졸들은 죽어가는 그녀를 길가에 내팽개친 채 떠나버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으나 박 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으며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저 멀리 다가오는 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뚝 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노승이었고 그는 말없이 자신의 가사를 벗어 죽어가는 박 씨의 몸을 덮어주며 조용히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다.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빌고 싶었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오직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실 뿐이었으며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은 그렇게 황량한
들판에서 쓸쓸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가문의 몰락과 자신의 파멸을 지켜보며 그녀는 진정한 부귀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자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황량한 고갯마루에 휘몰아치던 거센 빗줄기가 잦아들고 옅은 안개 사이로 새벽달이 처량하게 떠오를 무렵 박씨 부인은 노승의 가사 아래서 간신히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옥사에서 죽어간 남편과 시부모의 환영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자 박씨는 갈라진 목소리로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며 노승의 그림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한때 만석군의 안주인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며 곳간의 열쇠를 움켜쥐고 살았으나 정작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의 곁을 지켜준 것은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걷어찼던 노승의 자비로운 손길뿐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노승은 말없이 텅 빈 바루를 내밀어 그녀의 마른 입술에 물을 축여주었고 박씨는 그제야 자신이 평생 모아온 재물이 한낱 썩은 흙덩이보다 못하다는 진리를 뼛속 깊이 새기며 대지의 머리를 조아렸다. 그녀의 탐욕으로 인해 무너진 김진사댁의 기와지붕 아래로는 이제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세월의 덧없음을 보여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터를 지나칠 때마다 욕심이 부른 참혹한 결말을 이야기하며 자식들을 훈계하였다. 박씨는 비록 목숨은 건졌으나 유배지에서의 고된 삶을 이어가며 과거의 죄업을 씻기 위해 매일 아침 길가에 앉아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자신이 구걸한 밥을 나누어주는 비루한 처지가 되었다. 그녀의 손은 재물을 셀 때의 부드러움 대신 거친 흙일과 고행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졌으나 오히려 그 마음은 예전보다 평온해졌으며 찌들었던 얼굴의 도끼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한때 그녀가 아꼈던 7년 묵은 진간장의 짠맛은 이제 타인을 향한 눈물의 짠맛으로 변하여 그녀의 영혼을 정화했고 그녀는 매일 밤 죽어간 식솔들을 위해 소박한 정화수를 떠놓고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가문의 몰락은 비극이었으나 박씨 개인에게는 그것이 비로소 인간다운 마음을 되찾게 해준 혹독한 가르침이었으며 그녀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섭리를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